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8일 문제풀이 이제 개강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4번, 오늘부터 해서 4번,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9월 달 바로 이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들이 아마 중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넉 달 이상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 오늘 그 첫날입니다.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영상들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좀 보면 좋겠는데,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인강생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필요를 느껴서 찍어주면 좀 보고 참고하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영상 내용에서 보면 요렇게 문제풀이 영역은 요렇게 됩니다. 오늘이 1주차이고요. 오늘 미교론, 감비,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다음 주는 서양회화, 전통회화, 조소파나 서예 전각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 영역에 대한 문제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조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 목표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합격을 하려면 결국은 얘기는 간단하죠.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남은 못 써도 나는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조소 문제에 해부학 한 문제 넣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왜 넣느냐. 선택형 시절에는 해부학이 2번 나왔어요. 근데 서술형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나오면 그것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때 한 번은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소에 해부학이 포함이 되고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해부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소 딱 한 문제에는, 조소에 이제 조소가 4문제, 5문제 돼요. 그 중에서 딱 한 문제만 해부학으로 하는데, 해부학은 이 두상 중심으로 했습니다. 두상 중심으로. 골격이 아니라 근육 중심으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좀 해볼 겁니다. 해볼 거예요. 손 펴세요. 자기 눈 이렇게 동글동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바퀴륜자를 써서 안륜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거 한번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주변에 있는 들이 안륜근이에요. 이거와 동일하게 입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요게 없으면 말을 못해, 밥을 못 먹어. 요거. 이게 이제 입구자를 써서, 바퀴륜자와 입구자를 써서 요거를 구륜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이렇게 처지죠. 구륜근이. 이렇게 되는, 요게 좀 제일 많이 먼저 처지게 되는 구륜근이고, 구륜근을 받치고 있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좀 도톰하고 가운데가 원래 폭 들어가게 돼요. 도톰한 거, 요거 이근. 하악골이 움직이거든요. 하악골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이렇게 턱 끝에 있는 거, 요거를 교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교근. 정면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잡혀지는 요 근육이 있어요. 귀 끝에서 쇄골에 걸쳐 있는 요 근육. 흉쇄 유돌근 내지는 흉쇄 유양근.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다음 주 문제 풀 때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이다. 안 가르쳐 드린 거라 미리 말씀드려요. 다음 주 조소 문제가 4문제나 5문제쯤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문제는 이렇게 흉상을 좀 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안륜근, 규륜근, 교근, 이근, 흉쇄, 유양근,
그것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흉쇄 유양근 같은 경우 없으면 고개가 돌아가질 않아요. 요게 이런 게 안 됩니다. 교근과 하악골이 없으면 요거 하악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걸 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악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관상학적으로 여기 좀 빠르면 조금 느낌이 간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교근이에요. 교근.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이렇게 서양화, 전통화, 조소, 판화, 서해, 전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23문제 내드렸고요. 시험 시간은 오늘 여러분들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9시 30분 하고 이제 한 15분 정도 쉬고 비영하고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이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설명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요. 다음 이게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일부터 7월, 8월 관리반이 다시 또 개강합니다. 이 관리반은 5, 6월 달에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번다 하고 조금 바쁜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적인 것이 많이 좀 깨지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죠. 그런 거 좀 있어서 저한테는 좀 문제가 좀 있지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7, 8월이 영역별로 가는 기간이라서 영역별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7, 8월 달 관리반 그렇게 운영을 하고 9, 10월 달에는 관리반 운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9, 10월쯤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다그치지 않아도 본인들이 급해서 막 이제 공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려니와 9월부터 시작해서 관리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해를 승부 걸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남은 기간이 이제 7월이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9월부터 내가 굳이 안 해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잘 굴러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 OT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 교실 아마 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OT 안 오시면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요일은 우리가 줌으로 할 거고요. 그 관리반. 수요일은 직강으로 이렇게 해서 7, 8월 달 영역별로 딱 털겠습니다. 항상 그 노트, 관리반 노트, 그 다음에 문제풀이 했던 거, 자기 공부 자료 하시고 7, 8은 좀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예 제가 이제 휴대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요번에 지금 계속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졸고 있다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내일 와서 본인들의 사정을 얘기하면 언제는 빠져도 그걸 이제 출결로 체크하는 형태. 그래서 내일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첨삭은 우리가 5, 6월 달에 1, 3, 5, 7로 갔기 때문에 즉 첨삭이 우리가 5, 6월 달에 1, 3, 5, 7로 갔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2, 4, 6, 8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주차에 첨삭을 내시면 좋겠고, 오늘은 첨삭을 제출하는 날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저에게 5월 1주차에 낸 첨삭 원본이 스캔 떠서 저한테 있거든요. 또 4월 모고 제출하신 분, 6월 모고 제출하신 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채점을 하십시오.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 말고 연구실로 오세요. 순서는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먼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1주차 첨삭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가 한 가채점 가지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어떤 주제에 약한지, 서술 방식은 개선됐는지, 그지? 암기량은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오늘 꼭
짧게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상담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담은 해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해줄 때 받아야 돼,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자료를 누적해서 누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가서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상담받고 요걸 통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장단점 파악하고 개선하면 7, 8월 달에 달라진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첫날이라 요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너무 싫어하거나 막 이렇게, 뭐 잔소리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만 귀를 열고 좀 들어보세요. 공부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로 떨어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격마다 달라요. 그죠? 시간마다 다릅니다. 영역마다 달라야 돼요. A라고 하는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미교론부터 서양미술사까지 공부가 똑같으면 그 공부는 망한 공부예요. 미교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림과 사무띠 안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 과목하고 그림이 많은 과목하고 공부 방법이 달라야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천편일률적일 수 없어요. 동일한 사람이 공부를 해도 그거 원칙으로 삼고요. 일단 주별로 좀 공부 스케줄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지금 7, 8월 달이잖아요. 요게 이제 영역별로 가는 마지막 주차란 마지막 달수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영역별로 안 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역별 정리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요번 주 일주일을 미교론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교론 망한다고. 그냥 아웃된다고. 9, 10월 달에 문제 있잖아요. 있지. 그건 띄엄띄엄 공부하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이 영역에서 전체를 놓고, 이 영역 전체를 놓고 어떤 걸 건드렸고 어떤 걸 못 건드렸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주차 문제 복습하기도 바빠. 그래서 7, 8월 달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별로 영역을 끝내세요. 이걸 꼭 하십시오. 이걸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아마 교육학도 하시겠죠. 그런데 자, 이제 요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 우리가 하루 1일을 3단계로 구분해 보자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루를 나누거든요. 그럼 대체로 오전이죠. 그죠? 그 점심 먹고 오후, 저녁을 뭐 6시쯤 먹고 그냥 쭉 이어지는, 그래서 저녁 공부가 이렇게 됩니다. 요 저녁, 밤 없이 그냥 잘 때까지를 그냥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좀 다르죠? 온도가 달라요. 햇빛이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동양 활원에서 기운 생동을 아시는 분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해가 떠서 기운이 다르다고. 이게 햇살도 달라요. 그죠? 요럴 때는 공부를 쫙쫙 흡수를 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요때가. 오후 아시잖아요. 해가 뜨거워요. 덥고 몸도 나른해지고, 요땐 정신이 말똥말똥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녁은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이제 끝나가는 거야. 서서히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다고. 특히 공부할 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 끝나면 자기가 뭐 했는지 잘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특히 요때쯤 되면 마음 급해진다고. 그치? 그래서 요때 오전에는
막 미친 듯이 암기하는 쪽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집중해서 볼 책을 요때 배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도가 높아요, 여기에요. 요때는 집중도 그냥 평이하죠. 따라서 요때는 좀 미진한 거 좀 이렇게 보충하거나 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좀 계속 길게 가거나 막 이렇게 막 집중이 좀 떨어지고 요럴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좀 많은 애들, 단순하게 외울 수 있는 애들, 표현 영역, 서예, 전각, 판화, 뭐 조소 이론, 뭐 이런 단순한 애들, 그죠? 요때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요때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미술사 같은 걸 공부하셔야 돼요. 요런 상황인데 잘 보세요. 이제 요 얘기하다 일로 왔잖아요. 오전 내내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권고예요. 제 말대로 하란 말씀이 아니라 권고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오전 내내 해 쫙 올라가고 기운이 생동하고 이제 정신이 말똥하고 막 요럴 때 계속 교육학만 한다고? 저는 그거 반대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건 그냥 제가 지난번에 하반기 학습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은 그냥 일주일에 이틀로 싹 잡아버리는 게 나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잡아서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까지 잡고 나머지를 전공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낫지. 평이하게 월화수목금토일 오전에 내내내 교육학 내내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꼭 참고해 보세요. 특히 오늘 같이 이제 미교론 같은 문제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1번부터 우리 미교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펼쳐놓은 곳이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 25분 정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문제에 포함됐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프린트해서 요거를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1페이지부터 쭉 넘겨가면서 꼭 다음 주에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요렇게 넘겨서 보시면 이거 좀 보세요. 미적 체험 9미가 중학생이죠 지금? 중학교 미적 체험 01-01이에요. 미적 체험부터 쭉 내려가는데 색깔 칠해져 있거나 굵은 글씨만 눈으로 얼른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삶 속에서 뭐 요거 보면 리좀, 요게 바로 리좀이거든요. 9미 01-04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미술과 관련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연계 교육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요게 리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요거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지금 요게 뭐냐면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이에요. 보면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거. 요게 바로 ESD 교육이에요. 요게. 그래서 오늘 문제 들어가 있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아, 오늘 문제 뭐 이런 걸로? 라고 아마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구미-02 성취 기준 해설이잖아요. 보면 여기 보시면 온라인 공간, 따라서 온라인과 관련된 학습 방법은 공부를 하고 시험장 가는 게 맞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학습법, 오늘 웹캐스트 수업, 거기 문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1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다문화부터 출발했습니다. 최근 경향이 정답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우,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가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이렇게 작성하니까.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된다면 하고 해보고, 그다지 선생님 안 봅니다, 이거.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만들고 예전처럼 문제 그냥 하고. 보시면 2023학년도에 사회참여가 출제된 점, 2022학년도에 맥피가 연이어서 출제되었던 점을 참고한다면 맥피 이외의 학자가 필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 용어가 샐러드볼이에요. 그리고 문화적 캡슐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다문화 교육의 역사적 배경은 20세기 초반 미국 내 모든 이민 그룹들이 그들의 고유 문화를 잊어버리고 지배적인 백인 앵글로색스 프로테스탄트 문화, 요 문장 그대로가 멜팅팟입니다. 이거 외워두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저대로 가로치고. 이러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개했었던 미국, 이러한 입장이 당시 미국 공립학교의 주된 목표였어요. 또한 뉴욕의 실태는 각각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로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샐러드볼 혹은 문화적 모자이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뱅크스 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한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회화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보호막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화의 가치, 일반적인 견해, 고정관념 등을 내면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민성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뱅크스는 문화적인 캡슐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 나왔으면 누가 뭐래도 제1순위 그 교육과정 개정부터 하셔야 돼요. 학자별 교육과정 개정 접근, 슬래터와 그랜트, 스터, 뱅크스, 슬리트와 그랜트, 스터, 뱅크스, 요 사람들 먼저 하셔야 돼요. 번호 먹일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 요 사람은 같은 주장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주장은 같아요. 결국 2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요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넘어갑니다.
2번은 이것 자체로만 공부하셔도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미술에 대한 명명적 정의, 예술 정의론과 비슷해요. 하스퍼스라고 하는 미술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필독서, 미술교육 이해와 방법에 수록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콜링우드 등은 미술과 공예를 구분해서 순수 미술과 실용 공예를 말하는 거죠. 이걸 좀 구분했다는 것.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미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술은 뜬금없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고 파생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표현주의적 입장을 제시한 사람이 콜링우드니까. 그 다음에 전시 공간 이론. 꼭 전시를 해야 미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열린 개념. 여기까지가 하스퍼스가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이것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특별히 확산할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점심도 먹었고 졸릴 마당에 지금 선생님은 7월달 개강해가지고 힘을 빡 주고 출발했단 말이지. 너무 긴장했으니까 조금만 풀어지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모 전시장에서 작품을 비싸게 팔았어요. 부호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작품을 사갔단 말이죠. 그 내용이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어떤 작품을 누가 사갔더라. 뭐 누구라고는 안 해도 어떤 부자가 사갔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작품까지 사진이 딱 게재가 됐는데 사간 사람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소송을 걸었다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의 내용인 즉슨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침팬지가 그린 거예요. 똑똑한 침팬지가 그림을 그린 거야. 그거를 전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사간 거죠. 사갈 때 이 사람은 큐레이터라든가 전시 담당자로부터 침팬지가 그렸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지. 침팬지가 그렸다면 자기는 안 사갔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미학적인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고 오리가 걸어가서 발자국 남긴 것도 있고 그런 사례도 좀 많아요. 또 그 올덴버그 햄버거라고 하는 그 연성 조각 옆에다가 그 케찹 갖다 놓은 대학생 그룹이 있어요. 대학원생 그룹. 그게 이제 또 대서특필 돼가지고 큐레이터가 전화해서 이거 빨리 철거해달라. 그러니까 이 대학원생들 철거 못한다. 막 끝내는 철거는 하긴 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침팬지가 그린 그림 전시에서 결국 팔렸습니다. 요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갑자기 무건수행을 하시면 제가 떨려요. 전시 공간 이론에 따른 작품일 수 있다. 정답이에요.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스퍼스 논리에 하면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될 수 없다. 요거 인간에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좋은 호응 고맙고요.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야 좋은 수업이 되지. 따라서 이거는 딱 정해진 결론이라기보다는 미학적인 논쟁거리를 미술 교육에서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가 바로 하스퍼스라고 하는 미술 교육 학자예요. 그게 그래서 미술 교육 우리가 보는 필독서 초두에 나오는 내용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생태학은 계속 화두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요거 자체가 책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 단어만 좀 찾아내는 정도 급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제가 파란색 해드린 거 근본 생태학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성 생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심층 생태학, 사회 생태학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더 확산할 건 없습니다. 이걸로만 보시고. 자, 그 다음 4번. 요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2022 개정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드리는 거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ESD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경제, 사회가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시되는 겁니다. 세 가지. 환경, 경제, 사회. 이것을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를 두면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환경에 대한 이슈, 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생태적 다양성 존중,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요게 어디에서 나온다? 2022. 그러면 올해 디자인할 때 리사이클링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이슈가 빈곤 퇴치예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무역 및 재정. 그래서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사회, 사회적 균형, 문화적 수용성 그렇게 돼서 두 가지 다문화랑 사회 참여 미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편 핵심 역량을 보시면 생태적 문해력, 그 다음 미래적 상상력, 자료 수집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특별히 비판적 사고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우리 미교론에서는. 여러 학설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미술 감상법 내지는 미술 교육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 그 다음에 참여, 의사결정 능력. 그래서 CIPP 모형 같은 거 교육학에서 하는 CIPP 모형 봐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론 양상 중에서 참여 양상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정도만 하면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리,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 많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초임교사와 수석교사 대화예요. 선생님 표현활동이 곧 창의성, 육성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이분은 표현을 창의성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번 학기에 표현활동 시간을 대폭 늘렸지만 오히려 표현활동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사의 표현활동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한번 치유해 보세요. 첫 번째 방향은 교육과정의 발달, 시험과 검사의 과학적 방법 활용을 통해서 미술 교육의 관습, 변화를 초래했던 제안, 바로 진보주의 교육인 거죠. 그 원칙들. 우리나라는 2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하게 진보주의 교육 이론이 반영되고 있다.
진보주의 교육과정은 핵심이 학습의 중심을 성인에서 아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창의성에 관한 연구로서 본격적인 과학적 접근했던 길포드 이후 들레이즈 철학에서 있는 사유,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시간 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이번 학기에서는 진보주의 교육 원칙을 먼저 반영해서 콜과 다미코 교육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적용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콜과 다미코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주제는 리좀까지 좀 해라. 요게 이제 그 신학기가 이미 지나서 요즘 추세는 또 그 우리가 공부할 영역의 출판이 좀 뜸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쯤 되면 또 책이 막 쏟아져서 나오죠. 어쨌든 그래도 봄학기 내내 나왔던 논문, 학회 논문, 그 다음에 출판된 책,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그 리좀, 비판적 사고력, 뭐 이런 것들, 생태학, 지속 가능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이거 리좀하고 생태학, 지속 가능, 그와 관련해서 진보주의, 즉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별히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 전공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해드렸고요. 정답을 좀 보면 (5번) 요게 이제 진보주의 교육, 나타리 콜, 그다음 빅터 다미코인데 창의성 사조와 관련된 문제는 2020학년도 이후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무려 그냥 5년 가까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진다. 그래서 창의성 학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출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콜과 다미코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호레이스만, 미니픽 파울은 출제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출제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안 하면 위험한 상태다. 자, 오늘 혹시 제 수업 처음 듣는 인강생이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참고. 요 가로 사이즈는 여러분 답지 사이즈를 축소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줄이 가 있죠.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로의 글자 자수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글씨 크기 기준으로 약 한 45에서 50자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답을 잘 활용하시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게 첨삭을 하다 보면 제가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답지가 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임용고사예요. 임용고사. 교사 임용고사. 학교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글씨가 반듯하고 판서를 잘해주는 선생님이면 학생들 노트도 반듯해요. 내 말 틀리나 한번 보세요. 수학 선생님들 칠판에 판서할 때 막 그냥 줄 안 맞춰서 막 계산하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수학은 특히 줄 맞춰서 써야 돼. 계산이 된다고.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줄 안 맞췄었으면 수학 계산이 안 돼.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런 반은 애들이 전체 평균이 낮아요. 경험해 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교사 되려고 하는 분들이 글씨를 이렇게 자수 지키지 않고 글씨가 너무 커. 일단 너무 커. 대체로 많은 학생이 너무 커. 크면 어떻게 돼요? 키워드가 많이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글씨가 너무 두꺼워. 이게 도대체 수정펜인지 볼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꺼워. 어떤 분은 글씨가 너무 작아.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지우고 있다고 아직도. 이렇게 하면서 교사 되려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 하시고 내가 저기 교사 준비할 때 썼던 답지야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건 아니야. 이게 1월 달도 아니고 지금 7월인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고치세요. 이거 글씨 두꺼운 것도 빨리 고치시고 글씨가 너무 작은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 좀 고치시고 요 글씨 확인해서 참고하셔서 진보주의 교육 원칙은 첫째, 학교 교육의 경험입니다. 어린이들의 흥미예요. 요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현실 생활 조건 반영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들은 몰라도 흥미, 학생의 흥미, 그 다음에 현실 생활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셋째, 지역사회 실제 경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발달이 자연적으로 발달한다. 성숙은 자연적인 성숙이다. 그런 거죠. 나타리 콜은 아동의 느낌, 환상을 자극하고 시각적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 토론과 격려,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로 수업을 하는 것. 한편 빅터 다미코는 창작 과정에 몰두하는 미술가로서 아동을 바라본다는 거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각, 회화, 도자기, 그래픽, 즉 디자인을 말해요. 콜라주,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키워드표, 핵심 키워드표, 요거 참고해서 요 밑에 있는 학자들은 꼭 좀 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졸 시간인데 졸지 않는 걸 보니 비이장한 각오가 있으시거나 제가 첫 시간부터 너무 힘을 빡 줬거나 어느 쪽일까요? 비장한 각오가 있으신 거겠죠, 그죠? 이제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좀 긴장감을 느끼실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2주 만에 저를 만났는데 하는 말들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말들 다 같이 하더라고요. 저기 2주 동안에 얼굴을 안 봤는데 그래도 좀 연락 좀 올 줄 알았더니 연락 안 온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얼떨결에 만난 사람도 있고 연구실에 와가지고 다양합니다. 그 독일어 배울 때 그 선생님도 굉장히 예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방학 끝나고 그분이 첫 시간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평소에 나 이렇게 잘 따르고 그려놓고 뭐 연락한 학생 한 명밖에 없더라. 근데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그러고 나서 독일어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 어쨌든 나는 연락을 했어. 선생님한테. 내 선생님한테. 근데 나의 학생들은 2주 동안에
어디 가셨다가 네, 어쨌든 그래도 연락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맙고 뭐 다음에 연휴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인강에다 또 연락 주란다고 또 글 올리면 안 된다. 자, 요거 좀 옮겨 적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못 적으면 직강생은 쉬는 시간에 이거 화면 좀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 찍는 거 이거 좀 못 찍어도 또 못 적어도 괜찮으니까 메모해 뒀다가 하시고, 아마 인강생은 화면 스톱해서 아마 메모했겠죠. 리조음은 연결 접속의 원리가 있어요. 다질, 여러 가지 다양한 질 또는 이질, 서로 다른 질, 그 다음에 다양체, 그 다음에 탈의미화, 분절, 지도 제작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구상하는 인지작용은 다른 것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냥 똑같은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도 제작의 원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사, 복제, 복사하는 거. 그러한 특성이 있다. 리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함께 윌슨은 리조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조음이라고 하는 나무 뿌리 같이 얽혀 섞여서 계층 간에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미술이고 나무 뿌리다. 이렇게 한 게 또 윌슨이에요. 다양하다. 다질적이다. 탈의미, 분절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가 연결 접속된다. 좀 더 윌슨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져요. 브렌트 윌슨. 참고해서 특성은 이해하고 메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잠깐만. 지금 5번이죠? 요게 지금 진보주의 교육이에요. 진보주의 교육이고, 여기에 이제 콜하고 다미코가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리조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가해서 알려드린 거란 말이죠. 우선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 출판된 책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거. 그래서 첫 번째가 리조음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 꼭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와 함께 비판적 사고. 이런 용어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지금 콜하고 다미코 진보주의 요거 묶어서 요번 주에 꼭 끝내실 것은 첫 번째 오하토나 프로젝트. 요거 꼭 끝내시면 좋겠어요. 특성, 배경, 학습의 원리 등등을 꼭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맞물려서요. 요거랑 맞물려서 하나 더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지오 에밀리아의 프로젝트 학습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해. 내가 물어볼게요. 합격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그럼 공부하세요. 그냥. 그런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메모해 두셨다가 문제로 만들어 드리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요번 주에. 이해되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보고 좀 쉴게요. 6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교육의 관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죠. 당연하죠. 고대 그리스 플라톤, 미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그렇죠.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긍정적인 의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술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과목 중에 하나로 그리기를 가르치는 것은 일상생활의 쓸모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한다. 그래서 미술의 기능을 본 거예요. 실용적인 측면을 본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장에서처럼 미술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장점,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본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세기 윌리엄 벤틀리 파울, 비니피, 호리스만들이 바로 실용적인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요거 보시면 6번 문제 정답을 보시면 출제 의도, 최근 경향이 사회적 실용적 경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경향이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니까 학생들이 사회활동도 좀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 실용적인 경영의 추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화두예요. 실용주의 미술교육의 중요한 학자를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요걸 보십시오. 2021학년도 A6번에서 살짝 언급만 됐어요. 이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때 물어봤더라도, 아주 지대로 물어봤더라도 이미 연수가 지금 22, 23, 24, 3년이 됐기 때문에 봐야 될 뿐이고, 이때 살짝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 만들어 드렸고, 호리스먼과 파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윌리엄 파울은 교장으로 있던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업 프로그램 드로잉을 도입했고요. 이때 드로잉 도입. 보스턴에서 근무할 때 모니터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 조장을 가르치고 조장이 또 다른 학생들 가르치는 스타일. 또 칠판 사용, 지리 수업, 드로잉, 인쇄, 체육, 바느질, 음악 포함됐고, 또 체벌 제도도 없앨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도 철폐했던 사람, 파울. 남녀 차별하면 파울이야. 학교에서 체벌해도 파울이야. 체벌하면 안 됩니다. 많이 이 문제 틀리셨나 봐요. 몇몇 분만 웃어주시네,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용어, 그 다음에 창작 과목의 내용 체계, 학습 방법, 이렇게 됩니다. 이거 드로잉과 관련된 거예요. 호레이스만은 드로잉의 장점으로 드로잉은 필기력을 향상시킨다.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기술이다. 드로잉은 또한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파울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드로잉, 기하학적 원칙에 따른 드로잉, 나머지는 교육과정에 있는 거고요. 요거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화서입니다. 심화서에서 보시면 요 학자들 페스탈로치 오늘 문제 있으니까 요거 꼭 외우시고, 헬리콜 초등학교 드로잉 과정, 드로잉 교사 프로그램, 특별히 사우스 캥스턴 디자인 학교,
요게 지금 영국 왕립이에요. 왕실에서 세운 거. 제도공업의 분야로 가르쳤다는 거죠. 19세기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의 기계화, 대량 생산 체제 보편화되었고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제품에서 예술적 특성의 하락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제도를 못 그리니까 제대로 된 제도가 있어야 그걸 보고 제조를 하죠. 제조를. 그죠? 그냥 말로 거식이 있잖아 그렇게 해.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래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 특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를 극복하고자 영국은 35년에 디자인 학교 설립을 해요. 요때 수업을 했던 35년에 설립된 디자인 학교가 55년에 러스킨이 수업을 해요. 어찌됐든 장시를 우선적으로 지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런던 박람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영국은 헤일리 콜의 지도하에 디자인 학교를 재편성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영국이에요. 요 영국의 지도 방법과 프랑스의 지도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뭔가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용어가 그냥 딱 떨어지게 안 나오네. 프랑스는 인체 묘사를 지켰어요. 인체 묘사. 영국은 그걸 하지 않았거든. 생물 드로잉이라고도 하고 모델 드로잉이라고도 하고 합쳐서 인체 묘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어서 심화서 보시면 러스킨, 그렇죠? 그 다음에 윌리엄 모리스, 월터 스미스, 호리스만, 파울, 오늘 문제 여기 있는 거예요. 심화서. 이걸로 정리하시고 A형 1주차 A6번이 크게는 이게 표현 기능 중심 사조인데 요걸 다른 각도로 보면 실용주의 노선, 요거이고 요걸 또 다른 각도로 보면 19세기 공교육이에요. 요런 각도에서 우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요 표현 기능에서 중요한 학자 정리를 요번 주에 꼭 하자. 여러 학자들 우리가 쭉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페스탈로치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학자들을 능력 닿는 대로 꼭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와 공교육적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시절에 18세기, 19세기의 프랑스 교육과 영국 교육의 차이점은 꼭 정리하고 서술 준비하면 좋겠다. 자, 여기 프린트 잠깐만, 우리 저 자료 보시면 참고만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19세기 초엽에 미국의 주정부 지원의 학교 교육을 육성하려는 경향을 공립학교 운동이라고 그러고, 산업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현실적인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뭘 가르치자? 드로잉을 가르치자. 누가 얘기했다? 여기 나오는 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공립학교, 그 다음에 19세기 학교 교육이란 사회 질서 규범을 공고히 하는 윤리적인 제도로 그때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교육을 학교 교육의 근간으로 본 거거든. 뭐 어떻게 하면 윤리 교육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1840년경에 학교 교육의 주된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교육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세 글자 드로 시작해서 잉으로 끝나는데 드로잉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요게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 요겁니다. 호레이스만 국립학교 드로잉 장점 필기력 향상시켜 기본적인 기술이야. 윤리적인 힘 도덕성을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이걸 꼭 필요해. 이거 가르치자. 누가? 호레이스만. 요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유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